네. 자, 오늘 장 랭킹 5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오르는 종목의 수가 그래도 조금씩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기회를 우린 노려봐야 하는 것인지 두 분과 함께 하시죠. IBK투자증권 박근형 부장,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사실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 철저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또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한데 또 다음 주면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 전반적인 매크로 전략부터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랭킹 1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고용 실망을 오늘 시가 부근에 많이 반영을 시켰는데 그래서 또 내려갈까가 사실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라는 인식이 자리한 것일지 저가 2492선 만들더니 코스피 많이 만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덧 지금 712선까지 올라온 자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미 선물도 플러스란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창환 본부장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고용 보고서 미국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 자체는 나름 선방했다고 봤는데 오히려 악재 쪽으로 해석했던 경향이 더 컸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남겨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했다라는 점에 있어서의 이유를 뭘로 보시는지 악재 소멸 정도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사실 뭐 우리가 아직도 체크해야 될 이벤트가 다음 주까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일단은 지금 수준이라면 충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오늘 장 초반에 이제 ADR 수준으로 보면은 코스닥이 이제 뭐 70%대 초반 그리고 코스닥은 78%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아시겠지만 75% 이하에서는 사실 과매도권에 굉장히 강하게 근접을 한 거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나쁘지 않은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준의 이런 PBR 수준이 0.91배 수준이고 이제 2,400대로 떨어지면은 0.90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해당 라인 부분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더라도 0.8x 부분으로 이제 지수 평단을 맞춰 놓으면 거의 수익을 보는 구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장기적인 데이터는 저번 달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 이번 달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실업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실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신규적으로 고용이 되는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과 해고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거는 분명 단기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뾰족한 이유 자체가 좀 잡히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실업률 자체가 조금 높아지는 기준은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이제 두 자릿수를 훌쩍 넘어가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사람들의 시각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고용 데이터를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윌러 이사가 이제 또 빅컷에 대한 또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좀 불안감들이 일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고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ADP 고용도 안 좋았고 지금 이제 비농업 고용에서도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뭐 실업률은 조금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유의미하게 잡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FOMC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좀 봐주는지가 결과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일 기준으로 본다면 베이비컷은 70%, B컷은 30% 비중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다음번 이제 FOMC에서 B컷 확률이 50% 좀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만약에 B컷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또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투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재 구간에서 다 떨어진 상황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2, 3주 전 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AI에 대한 뭐 긍정론을 정말 많이 펼쳤던 그 상황에서 사실 2, 3주 사이에 우리가 수요나 뭐 데이터상으로 뭐 엄청나게 뭐 급변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나마 좀 떨어진 거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의 좀 하락 부분, 그리고 가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정도인데, 그 정도로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떨굴 거면 애초에 목표 주가를 올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심적인 부분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일부 종목군들이 S&P 다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건 좀 개장을 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M7주를 비롯해서 미국 반도체주가 자리를 잘 잡아가는지는 본장 열리면서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자, 박근영 부장님, 문제는 진짜 반도체입니다. 근데 사실 다른 반도체는 그래도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DI 좀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프로텍 같은 종목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종목들이 보이기는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대형주가 끌어주는 편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진짜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리포트 발 때문인지 오히려 낙폭을 보이고, 다른 HBM이나 이런 쪽은 좀 더 강한, 그래도 시장들이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 이것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수급이 좀 부재한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일부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이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뭐 한국 시장에 대한 약간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키는 상황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해지 차원에서 지금 보면은 선물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순매수로 계속 들어오면서 현물은 일부 좀 매도를 하면서 선물로 해지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급이 워낙 공백 기간이기도 하고 지금 투자 동향을 봐서는 기관들도 크게 사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스피 기준, 현재 기준으로도 코스피 295억 정도밖에는 사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뭐 개인들이 받쳐주고는 있지만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사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대형주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은 공백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중소형주 가운데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지만은 낙폭이 더욱 강한 것이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 쪽에서 일단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현재 보고 있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동진 세미캠, 뭐 네페스, 그다음에 뭐 원익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등등 포함해서 지금 지수단의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등등도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낙폭 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역시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재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딥밸류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 0.89배 정도까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빠졌고, 오늘 다시 코스피가 빠졌기 때문에 0.88배, 뭐 89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시점을 빼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0.8배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되는데, 현재 코스피 기준 0.8배는 2,40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기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 그래서 2,500 언더라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현재 우리가 미국의 경기나 이런 것들 소비 여력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사볼 만한 자리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진 이유는 9월 16일 날 미국이 세금을 내는 날이에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큰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또 차익 실현이 상당히 컸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가격 구간으로 2,500포인트 언더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2,500이 깨지자마자 저가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선물 상방으로 순매수하면서 주가들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은 낙폭 과대 쪽에서 먼저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종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아주 나쁜 종목이 아니라면, 그럭저럭 괜찮은 종목이라면 낙폭 과대부터 먼저 리바운딩이 나온다. 그리고 그 리바운딩이 일정 부분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주도 섹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PBR 0.8배가 되면은 저점이었는데 지금도 그 구간을 지나고 있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나누는 동안 SK 하이닉스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가 15만 6,400원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5만 6,400원 지나가서 양전 직전에 있는 상황이네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더 뚜렷하게 빠른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까지 계속 주시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랭킹 1위는 시황과 반도체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랭킹 2위로 넘어가서요. 이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25bp냐 50bp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금리 인하 방향은 확실하다면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하원 표결 이슈가 확실하다면 이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장의 합의가 오늘 장에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확실히 오늘 좀 강한 쪽이 HLB, 셀트리온 쪽에서 일부러 좀 받쳐줍니다. 시장을 받쳐주는 중심 섹터로서 오늘 작용을 하고 메이저 수급도 이쪽을 좀 많이 사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이제 이벤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해서 봐야 할지 아니면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한 확신적인 성격을 갖고 장기 호흡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장기 호흡으로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나머지 이제 R&D를 좀 치중을 하는 좀 큰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종목군들이 연말에 11월 달, 12월 달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주가 상승이 좀 되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바이오는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학회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 또 이제 월말에는 알테오젠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또 유한양행이 사실 이슈를 제대로 좀 반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을 텐데 초반에는 좀 정말 많은 분들을 스트레스 받게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제대로 반영이 되면서 그래도 주가가 나름 유의미하게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알티오진 관련된 이슈라든지 CDMO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들 종목군들 중에서는 정말 펀더적인 넘버가 바뀌는 종목군들이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투심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동안에는 아마 가장 많은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연 좀 대장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더라도 저는 BBIG가 아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방송에서 많이 좀 거론이 될 텐데 그 중에서 배터리와 바이오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와 명실상부한 이런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또 약가 인하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가장 많이 이제 9월에 매수한 쪽이 그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 쪽으로 모멘텀이 불거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쪽에서 수급이 좀 쏠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산업군들 모두 다 좀 매력적으로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2차전지 쪽에서는 셀 위주로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강력하게 쏠리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9월은 특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 섹터로서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여기에 더 넣어갈 여지는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또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를 지금 끌고 가는 게 무엇이냐 이 논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를 보자라고 해서 차트 쫙 돌려보면 거의 비만주들이 상승 탄력도가 굉장하거든요. 그럼 비만주가 확실히 리드한다라고 봐도 될지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것은 좀 크나큰 이슈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생물보안법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표결이 들어가는데요. 이미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100만 원대까지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생물보안법을 기대를 걸고 현재 구간에서 삼성바이오를 매수를 한다 신규로 이건 좀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뉴스가 나오는 분위기로 봐서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는 될 텐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가 지금 그래서 오늘 주춤한 유도하는 그런
뉴스 쪽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좀 노이즈가 있고요. 거의 이제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스케줄상으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규로 베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고, 다만 지금 10월 들어서 이제 위고비가 들어오는데 위고비 관련해서는 역시 비만 인구가 지금 2030년 같은 경우는 12억 5천만 명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굉장히 비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쪄 보인다 말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부분 분들이 아마 나는 조금 살이 쪄 있고 조금 빼야 되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주 마른 분들도 뭐 좀 빼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도 난 살을 좀 더 빼고 싶어라는 욕구가 강할 텐데, 자, 한 달에 183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가지고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 출시를 합니다. 근데 위고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비만 치료제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제한적인 보험 급여나 뭐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처방이 원활하게 처음부터는 조금 힘들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러한 어떤 보험 급여 관련된 적용 부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면 실질적으로 뭐 약간의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가격이라면 대부분 뭐 약을 먹고 좀 빼보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지금 11월 정도에는 그 비만도 빠지면서, 그러니까 살도 빠지면서 어느 정도 근육량을 올리는 그런 새로운 제형의 어떤 모멘텀을 한미약품이 11월 정도에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도 또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는 비만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만이나 그다음에 탈모 이런 좀 굉장한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워낙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비만약이 단순하게 뭐 체지방만 빼는 것뿐만 아니라 심혈관, 당뇨병 질환, 고혈압, 뇌졸중, 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개선 사항까지 나온다는 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은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의 제약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큰 폭의 어떤 성장이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고비 이후에도 상당히 다른 어떤 약물들이 또 국내에 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되면서 상당히 좀 접근성이 높아지는 국면이다. 그래서 오늘 뭐 대봉 LS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서는 D&D 파마텍이라든지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블루엠텍, 뭐 샤페론, 인벤티지랩, 뭐 DXVX 뭐 이런 종목들 다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가는 건 아닙니다. 큰 종목 가운데서는 지금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DC 제형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 굉장히 견주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1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점 대비 덜 빠져서 오늘 좀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상당히 견주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봐왔다. 그리고 코스닥 1위로서 상당히 좀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등을 포함한 종목들, 그리고 비만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슬림화한다면 충분히 좋은 주도주로서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비만 또한 질병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비만, 치매, 탈모 같은 경우는 사실 꿈의 영역인데 특히 비만 쪽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덧 현실화 구간까지 성큼성큼 다가오다 보니 확실히 리드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CDMO 쪽보다 비만 쪽에 있어서 조금 더 모멘텀 점수를 더 주셨다라는 점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랭킹 3위로 넘어가서요. 오늘 또 중심 잘 잡고 있는 쪽, 이쪽으로 한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사실 화장품이 왜 가고 미용기기가 왜 갔는지는 이미 상반기부터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잘 가고 있다라는 점. 지금 실리콘2는 아까 전에 저희 시세 체크했었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8.63%.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 흐름을 키워가고 있고 코스맥스 또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톡신 쪽 현재 중심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 하창원 본부장님, 사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화장품이 왜 갔고 미용기기는 왜 기대감이 많은지 다 알고 있는 속에서 오늘 이렇게 시세가 발현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냥 너무 많이 내렸다? 근데 그게 오늘 통한다? 라는 부분도 사실 좀 궁금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당분간 같은 배경으로서 더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좀 같은 스토리긴 한데 사실 좀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왜냐면은 뭐 실리콘투나 뭐 일부 화장품들이 떨어졌었던 주 요인은 수출입 데이터가 좀 좋지 않게 되면서 피크아웃 논란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8월 말에 이제 이틀 뒤면 또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8월 말일에 21일부터 말일까지 나왔었던 수출입 데이터가
정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월달 수준만큼 잘 나왔는데 그게 이제 5, 6, 7일 동안 좀 떨어졌었던 그런 수출입 데이터를 한 방에 좀 뒤집는, 그리고 이전에 좀 고가권에서 움직일 때 나왔었던 수출입 데이터가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 데이터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만 아니네에다가 거기다 이제 연말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를 엄청나게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쇼폼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을 뭐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바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영상화를 좀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5천만 뷰가 터진다거나 엄청나게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계속적으로 홍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좀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빠르게 실적으로 가시화가 될까라는 물음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좋아졌으니까 수출입 데이터로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미국 지역에서의 확대 부분,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예 침투를 해버리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좀 매력도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톡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출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휴젤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뭐 메디톡스나 대용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지나가면은 소송권에 대한 이슈도 좀 소멸이 되고 수출 지역이 좀 다변화가 됩니다. 뭐 대용제약 같은 경우 이제 호주 부분이 열리게 되면서 기타 지역들이 좀 빠르게 확대가 된다라는 점, 그런 모멘텀이 있고 실적적인 좀 턴어라운드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미용과 연관되어 있는 쪽은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쪽은 거의 다 이제 ODM, OEM 쪽이나 아니면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있는 쪽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화장품 쪽의 외양 성장이 생겼을 때 가장 좀 핵심 코어로 수혜를 받는 쪽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미국발 비중이 워낙 높은 쪽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정 부분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처럼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다시 시세를 보이는 것, 그동안 피크아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다시 한번 수치로 보여줬다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다 같이 갈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가운데 미용 의료기기 단은 잠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오늘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하이로닉 관련해서 동아기업 인수 얘기가 나왔어요. 헐값에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하이로닉에겐 이게 참 호재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박근영 부장님, 지금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물을 소화를 다 시키는 과정으로 매집형으로 볼지, 아니면 일단 기대감이 다 꺾였다고 봐야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이게 수급 확산까지 기대를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조그마한 재료였던 걸까요? 하이로닉을 매각을 한 것은 하이로닉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인 이야기죠. 지금 최근 들어서 미용기기 관련 업체 중에 남아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클래시스도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그 외의 종목들도 꽤 많이 매각이 됐고, 제이스 메칼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 PE 쪽에도 매각이 됐기 때문에 실제 남아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실제 매각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졌습니다만, 오히려 뭐 PE 쪽에서 투자를 유치하면서 매각 관련된 이슈를 좀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미용기기 섹터만 놓고 보면 뭐 APR이라든지 일부 홈케어 디바이스 쪽이 좀 있는데, 이것도 한 29만 원대 정도 오니까 약간 헐떡이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약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제 이게 오젬픽 베이스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살은 빠지는데 이제 얼굴이 엉망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레이저 시술 같은 것들이 수요가 상당히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미용기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업계에 대한 현황들을 좀 만나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팔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미용기기 업체들 관련해서 지금 클래시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PE 등을 포함한 아주 메이저 미용기기 국내 회사들이 대부분 다 매각을 다 단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일부 업체들도 상당히 오너들이 좀 팔고 싶어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매각에 대한 이슈가 강한데, 현재까지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을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남아있는 회사들이 그러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R&D를 많이 퍼부어야 되고 다른 해외 쪽에 공략을 굉장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피크는 조금 한 번 정도 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좀 매각 쪽으로 사실 뭐 상대적으로 견주했던 회사들이 매각이 먼저 끝났고 나머지 남아있는 회사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끝난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하이로닉에 어쨌든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도 M&A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엑시트를 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뭐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겠죠. 경쟁력. 그래서 북미 시장에 갈 수 있느냐 문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포화 상태는 어느 정도 왔다는 거고 새로운 제품을 내기 위한 R&D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매각이냐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해외를 공유할 수 있느냐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뷰티 미용 쪽은 아까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간으로 아직은 좀 남아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수 칠 때 떠나는 걸까요? 미용기기단은. 어쨌든 지금 하이로닉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였는데 주가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만과 미용기기의 윈윈적인 관점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LED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전장부터 시장이 진짜 개파락했었을 순간부터 OLED 단은 또 은근히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필두로 사실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가 현재 구간 HB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등등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배경에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정환 본부장님, 이게 원래 그 전부터 중국 BOE 발주 영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더해서 뭐 OLED TV 출하량이다, 뭐 애플 이야기 등등 정말 많은데요. 그 강세 동력은 뭘로 보십니까? 일단 뭐 애플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VOE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로 해서 주가가 뭐 2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이게 뭐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쪽에서의 좀 같은 이슈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LG노텍이나 BH 같은 종목도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확실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애플의 신제품 공개가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 자체가 계속 눌렸으면은 좀 그쪽에서도 큰 반응이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 이슈 쪽으로도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아이폰 같은 경우 좀 판매량 자체는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56,000원에서 8,000원대 여기에 좀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뭐 확실하게 VOE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와서 넘버가 찍힌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콜 통과를 해가지고 애플 쪽에 이제 전 제품에 이제 OLED를 탑재시키는 부분에서 매출단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게 가시화가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BOE는 그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꿈틀거릴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애플 관련한 모멘텀에 있어서 더 주시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OLED 단에서 가장 큰 종목, 형님 종목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겠는데 사실 오늘 오전장에 강했거든요. VI까지 발동을 하면서 이제 가려는 건가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지만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반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이슈와 함께 좀 가나 싶었는데요. 지금도 잘 가기는 합니다만 사실 더 올라주면은 기대를 더 실어볼 수 있을 만도 한데라는 아쉬움 또한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색깔로 보면 LG 이노텍이 더 강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 지금 투자자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어 보이는 건 맞아 보이는데요. 디스플레이 쪽일까요? 이노텍 쪽일까요?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조금 이제 스토리가 좀 다른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3분기가 영업이익이 적자일 겁니다. 600억대 초반 적자가 나올 건데 물론 적자 폭이 축소됩니다. 이쪽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인 것 같고 LG노텍은 이제 애플의 이제 새로운 9월 9일 날 발표되는 이제 이번 새로운 신작에 대한 흐름인데 애플의 신작은 전작보다 조금 많이 팔릴 거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된 기능이 이번 16 시리즈보다는 다음 시리즈에 아마 그 기능이 좀 폭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AI 기능, 온디바이스 AI가 없는 상태에서 애플이 쭉 왔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 등을 포함한 LG 이노텍 등은 결국은 애플의 신작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근데 지금 화웨이인가요? 지금 2번 접는 네. 폴더블 폰을 이제 바로 10일 날 오픈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맞짱을 뜨겠다라고 이제 중국 업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현지에서 애플이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번 접는 폴더블 폰이 지금 현재 예상 지금 예약 초과가 지금 200만 대 이상 지금 예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지금 약간의 애플보다는 중국 로컬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중국 시장 등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의 신작이 어느 정도 히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LG노텍이나 그다음에 BH 등의 이야기들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튼 지금 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LG노텍, BH 등의 스토리는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해야 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4분기에는 아마 흑자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모바일 부분에서 그리고 IT, OLED 관련 쪽 그리고 TV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OLED 패널 출하가 증가되면서 결국은 큰 폭의 흑자 전환까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서서히 조금은 뭐 옮겨가는 비중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LG노텍과 BH는 애플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속도는 조금 차등적인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4위까지 봤고요. 5위 열어봐서 네카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창한 본부장님, 아까 BBIG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I가 인터넷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 기회가 아예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그러세요? 예. 네, 일단은 그건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이제 기술주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라고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이 제일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뭐 금리 인하에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뭐 네이버가 안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상방룸이 그래도 한 20% 이상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이 바이오나 배터리나 상방룸을 놓고 본다면 이쪽 이제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좀 상당히 상방룸이 좀 짧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뒤집으려면 뭐 사실 네이버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로봇 관련된 뭐 플랫폼도 좀 하고 있고 뭐 사실 좋은 스토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카카오랑 항상 묶여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해석의 문화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뭔가 이제 바꾸려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이제 네이버 스토어나 이런 판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바뀐다고 정도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워낙 네이버랑 카카오에서는 좀 룸이 커지는 것들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진짜 이거는 시체 많아도 진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좀 강력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탈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부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변화가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저는 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나은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여도 수급 변화 감지 없다면 구조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 판단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근형 부장, 헤르메스스탁 하청한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